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칠러 정책의 몸통이에요. 그거를 그 공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는 이런 도전을 하니까 그 도전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이거는 선진국이 아니죠. 러시아가 응전을 해요. 그래? 네가 그 왕비를 죽였다 이거지?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지. 그래서 시도한 것이 아관 파천이라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이번에는 국왕을 탈출시켜가지고 러시아 공산화도 집어넣어가지고 국왕을 포로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고종이 도망간 이 길을 무슨 뭐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뭘 잘했다고 보고를 해요 이거를. 고종이 궁녀국으로 뭐 갈아입고 궁녀 가마를 타고 탈출을 해서 러시아 그 해병대 호위를 받아가지고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간 거를 그거를 기념을 해요? 아이고, 나이 참 제정신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요, 좀 이상해요. 어쩌려고 이러는지.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는 사이에 모든 이권은 다 팔아먹습니다. 러시아한테 팔아먹고, 그런데 일본한테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아관 파천 기간 중에 아까 제가 소개했던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가 죽어서 니콜라이 2세가 황제에 오르는 황제 대관식에 민영환을 파견을 해서 이 사람입니다.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를 만나가지고 우리 조선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국화를 요청을 해요. 여러분, 보호국이라는 거는 일본이 그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 통감이 와가지고 조선 내각에 일본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일본이 통치하는 걸 보호국 통치라고 하는데 보호국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 군대를 보내서 우리 국왕을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그러면 큰일 나, 엄마.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 전쟁 나. 그건 안 되고. 그 대신 우리가 고문단을 파견해서 너희 궁성 그 호위대 훈련을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궁성 호위대 훈련을 시키기 위한 교관단이 파견이 돼요. 이때서부터 조선은 완전히 러시아판이 되는 겁니다. 자, 요때 이 사진을 보세요. 이 러일 전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참 많이 다른데, 이게 러시아라는 곰이 이렇게 있는데, 영국이 뒤에서, 야, 일본, 우리가 도와줄게, 싸워!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국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영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막 치고 오고 있지, 뭐 한반도는 완전히 러시아판으로 변했지,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러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에서 희한한 이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에는 한반도를 먼저 경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반도 우선 경영론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 한반도 가보니까 뭐 쥐뿔이나 뜯어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뭐 영국인이 일본인이 막 미친 듯이 와서 막 달라들고 이러는데 이거 골치 아프니까 한반도에서 우리가 손 빼고 만주를 경영하자. 만주 가보니까 막 석탄도 많고 막 그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만주를 우리가 먼저 경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양측이 권력 투쟁을 벌여가지고 만주 우선 경영론파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식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 때 반납했던 이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싹 조차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동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순 대련항에다가. 그리고 철도도 막 이렇게 놓고. 이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을 다 주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1900년에 러시아가 야, 일본 우리 있잖아. 한반도 별로 관심이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39도선 내지 38도선으로 우리 찢어가지고 나눠 가지자. 이걸 이미 일본이 1896년에 그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아관 파천 기간 중에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째로 먹으려고 이거를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 이걸 제안을 했어요. 39도선은 평양하고 원산을 잇는 선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제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군국주의 단체들, 뭐 흥룡회라든지 동화동문회 뭐 이런 데서 야, 무슨 소리냐 말이야. 한반도를 우리가 다 차지해야지. 이걸 찢어놓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 다 낙선운동을 벌일 거야. 막 이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거를 수용을 못했어요. 만약에 이걸 수용을 했으면 요 위쪽은 러시아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거에 의해서 그냥 긋고 위쪽은 소련이 가지고 아래쪽은 미국이 가진 거는 이 전례를 따라서 한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단의 뿌리는 매우 깊고 오래됐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만주 전역을 러시아가 막 점령하고 여기서 막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막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영국이 안 되겠다. 이제는 전쟁이다.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러시아는 육군국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많아요. 영국은 해군국이잖아요. 육군은 몇 명 안 됩니다. 거기다가 육군을 저 영국 본토에서 말이야 배에 태워가지고 이 요동반도까지 오려면은 도대체 배가 몇 척 있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군이 아주 싸움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살살 달랩니다. 1902년 1월 30일 날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야, 일본, 너희들 말이야. 한반도가 러시아한테 넘어가면 일본이 망한다는 거 너 알지? 아는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러시아하고 싸워. 그러면 너희들한테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줄게. 그래가지고 맺은 것이 영일동맹이라는 거. 우리 1902년 영일동맹 이런 거 다 이제 외우잖아요. 근데 왜 맺었어? 그러면 이제 잘 몰라. 왜 맺어요? 영국이 대리전쟁 시킨 거지. 러일전쟁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이 했지만 사실은 영국이 일본을 등떠밀어 가지고 전쟁을 시킨 거죠. 그게 바로 이 증거물입니다. 우선 이 사진을 볼까요? 요게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모든 언론에 실린, 그 당시 이제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리는 동공들에게 국제 정세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그려 해가지고 그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영국이 일본 막 등을 떠밀잖아요. 뒤에서 미국이 참 즐겁게 바라보고 있고. 요거 보세요. 요거 한국을 놓고 러시아하고 딱 일본이 맞서고 있는데 영국이 뒤에서 야, 일본 빨리 싸워 임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뭐 좀 이러고 있잖아요. 일본이 무슨 막 대륙 침략의 야욕이 막 넘쳐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반도를 러시아가 차지하면 일본이 침략을 당하는 날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반도를 러시아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영국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이참에 싸우자 그래서 싸운 게 러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1차 조로 밀약 맺으니까
영국이 검문도를 점령했어요. 영국이 검문도를 점령하니까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해상교 통로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탈출구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니까 일본이 안보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러시아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국이 영일동맹을 맺어져 가지고 일본에게 우리 전쟁할 돈 없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 그래서 전시국채를 발행해요. 그래가지고 유태자본들 팔 비틀어가지고 그 전시국채를 다 사줍니다. 그때 그 유태자본이 일본의 전시국채를 사준 그 회사가 오늘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전쟁은 요동반도에서 일어나니까 요동반도까지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군대를 보내려면은 수송선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수송선을 호위할 수 있는 군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군함은 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1급 전함은 기술이 없어서 일본은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받은 전쟁 배상금을 배를 사기 위해서 영국에다가 다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청일전쟁 때 받은 배상금의 65%가 배값으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재미 본 건 누굽니까? 영국이죠. 이게 패권국의 지위라는 거예요. 청나라는 일본한테 막대한 그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청나라가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국한테 돈을 빌려요. 영국은 청나라한테 또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준 돈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으로 건너간 돈이 군함 사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와. 영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쪽으로 빌려줘서 돈 벌어, 이쪽으로 무기 팔아서 돈 벌어. 이게 패권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막 대미 무역흑자가 쫙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야죠. F-16 전투기 사야죠. 미사일 사야죠. 아니 억울하면 사자가 되라는 거야. 사자가.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영국이 뭐 이렇게 도와줘. 뭐 심지어 일본이 이제 군함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그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에다가 순양함 2척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배는 이제 이탈리아가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탑재한 포는 전부 영국제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아르헨티나로 향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막 항해하고 있는데 영국이 이탈리아하고 아르헨티나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르헨티나를 향하던 배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깃발 달고 러일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러일 전쟁이었는데 일본에게 돈 대줘, 무기 대줘, 심지어 정부까지 다 대준 거는 영국이었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 고종은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영관 파천,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미관 파천. 그러니까 미국 공사가 그 당시에 알렌 공사였는데 알렌 공사가 본국 정부에 보고한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고종이 우리 공사관으로 그 파천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지금까지의 행위를 봐서 담을 넘어서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단호히 퇴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담 넘어오려고 그랬었나 봐요. 요게 고종의 그 파천 시도입니다. 1883년 일관 파천, 1894년 미관 파천, 영관 파천, 아관 파천. 요거 성공했죠? 1904년 제2야관 파천, 영관 파천, 미관 파천. 14년 동안 10번을 이 짓을 해요. 이 박종인 기자하고 저하고 찾아낸 겁니다. 이게 사료를 통해서. 사실 이 러일 전쟁은 일본이 이긴 전쟁이다라고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러시아가 이 보급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봉천대회전이 다 끝나가지고 일본이 이제 국력이 다 소진돼서 그 당시 포탄이 3일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전쟁을 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밀사를 보내서 빨리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 그래서 미국이 억지로 이 전쟁을 그냥 끝을 내게 한 겁니다. 포츠모스 강화조약 제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도, 보호, 감리 조치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야, 일본 니네가 한반도 가져. 나 이제 손 뗄게. 네가 뭐 삶아 먹든 뭐 구워 먹든 튀겨 먹든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이제 손을 뗀 겁니다. 그래서 이 포츠모스 강화조약이 1905년 9월에 열렸는데 이 강화조약이 열리기 2달 전에 그 유명한 테프트 가스라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필리핀은 우리가 가질 테니까 한반도 니네가 가져. 미국이 오케이 승인을 해줘요. 8월 달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제2차 영일동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제1차 영일동맹을 맺을 때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수호하고 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제2차 영일동맹에서는 대한제국의 독립이라는 용어가 싹 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포츠모스 강화조약에서 강화조약이 성립되면 한반도는 또다시 지금 고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를 또 끌어들일지 모르니까 일본 니네가 차지해 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벌였느냐. 윤치호라는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제물포 앞바다에서 포탄이 날아다닐 때 고종은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었다. 제발 궁궐에 포탄 떨어지지 말라고. 2주간의 격전으로 일본군이 러시아를 봉천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할 때 조선의 황제는 관직을 팔고 구술하여 산천의 신들에게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했다. 불행하게도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했죠. 강상학 교수가 시베리아 횡단열차 사무라이라는 아주 국제 외교 정치적으로 러일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밝힌 그야말로 명저 중에 명저인데 이 명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다 사자가 돼서 지구 곳곳에 있는 얼룩말들을 잡아먹고 있을 때 조선은 여전히 순한양처럼 유교적 미덕을 추구하면서 마키아벨리의 국제정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플라톤의 섬이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사오적이 나라 팔아먹어서 나라가 망했나요? 우리 세계사라는 판 위에 올려놓고 보면 우리의 망국이 뭐 때문에 망했느냐? 영국과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끝없이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여 가지고 영국이 대러시아 포위망에 계속 구멍을 내니까 이 구멍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투들여서 내쫓고 그 구멍을 일본을 하여금 메꿔버린 거죠. 그게 대한제국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어요? 실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거는 고종과 순종이 팔아먹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대한제국을 그 이왕가로 격화를 시켜서 일본 천황가 밑으로 그 통합이 됩니다. 일본 천황가 밑으로 통합을 시키는 조건으로 이왕직이라는 그 관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관직에다가
연간 150만 엔씩을 줬습니다. 몇 천억 되는 돈입니다. 고종하고 순종은 그 돈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매일 그냥 커피 마시고 당구 치면서 행복하게 산 거예요. 일본인이 본 한국병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상민들은,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은 그 3%의 양반과 97%의 이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민들은 양반하고 관리들에게 생명, 재산,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 왔는데, 이 합병으로 인해서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사회상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그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일 합방이 되는 날, 이 97%의 이 상민들은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병이 공개가 됐을 때 데라우찌 총독이 뭐 경찰, 군대, 뭐 헌병 총동원해가지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잘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오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데라우찌 총독이 뭐 파안대소를 했다. 어떤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고 어떤 자료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영국 공사관의 보고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다른 나라처럼 병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뺐거나 의회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통해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군주의 판단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합병을 했다. 대한제국처럼 총 한 방 안 쏘고 전쟁 한번 못 해보고 한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넘긴 사례는 인류 역사상 지극히 예외 중에 예외의 사례였다. 라고 이 책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윤치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마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조선에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유학 갔다 왔죠. 영어를 배웠죠. 중국 유학을 갔다 왔죠.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하필이면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미국 남부 지역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와서 보니까 국가라는 게 뭐냐, 국가라는 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유지해 주는 게 국가 아니냐. 그런데 그 국가의 정부가 너무나 포악해서 국민을 압제하고 수탈하면 그런 정부에서의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동족에 의한 전근대적인 가혹한 통치가 낫냐, 아니면 비록 이민족이지만 문명적인 통치를 받는 게 낫냐. 윤치호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대한제국의 지금 말기에 와서 저 조선 왕족, 고종이나 이런 양반들이 그냥 막 97%의 백성들을 그냥 착취하고 수탈하고, 오죽하면은 비숍 여사가 한국과 이웃 나라들에서 조선의 관리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 흡혈귀들에게 뜯어먹히는 통치를 받을 것이냐? 비록 이민족이지만 관대한 법에 의한 이런 근대적인 통치를 받을 것이냐? 당신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했겠느냐? 라고 윤치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제국의 패망은 실패학적으로 보면 이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비슷한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국왕과 우리 국가는 훌륭했는데 이 이완용과 을사오적이라는 이 나쁜 놈들이 몰래 이 국가를 팔아먹는 바람에 우리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 이 죽일 놈들,
아주 역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면죄부를 받고 희희낙락하느라고 도대체 나라가 망하고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의 국가지도부가 잘못 선택을 했던 영국과 러시아의 이 패권쟁탈전 속에서 우리는 패권국이 아닌 패권 도전국 편에 서면서 나라가 쫄딱 망했던 데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국가를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참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디에 설래? 삼성 빨리 미국 반도체 회의에 참석해.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보낼 주인공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을 고종 책을 보면서 한번 깨달으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자기네들이 막 국가가 막 성장할 때는 세계 패권국이라는 영국하고 찰싹 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 그 영국에 빌붙어가지고 모든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이 세계 3대 강국이 됐습니다.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거든. 야, 우리도 한번 열강 좀 해보자. 우리도 패권국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야, 이 자식 좀 컸다고 이 자식이 뭐 그 대들어 뭐. 야,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런데 계속 시비 걸다가 결국 나도 패권국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동맹을 어디를 선택을 해요? 패권국에 도전하는 독일, 이탈리아하고 손을 잡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동맹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동맹, 외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살 길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한미동맹이라는 이 글로벌 동맹 체제에 한국을 쑤셔 넣어가지고 그거 안 맺어주겠다고 그렇게 그냥 뭐 하는 미국을 얼르고 달래고 뭐 우리가 읍소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70년 우리 지금 잘 버텨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니 이대로 가면 좀 저희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